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나이 드셨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보시면은요, 1941년에 착공을 해서 중간에 공사가 중지됐어요. 2차 대전 때문에 중지됐다가 46년에 완공이 됐는데 보시면은 경관이 55m예요. 지금 생각해도 경관을 50m 넘으면 긴 거예요. 긴 거고 더 놀라운 거는 I형 단면 6개를 만들었는데요. 6개를 만든 다음에 2개씩 붙였어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박스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올렸으니까 이게 프리캐스트죠. 그러니까 프리캐스트 PSC인데 중앙부에 약간 변단면이에요. 약간 변단면인데 중앙부의 두께가 1.27m. 놀래야 돼요, 본래는. 오, 이거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잖아? 이게 무식해서 그래. 농담이에요. 예. 실무에서 이렇게 해보면 50m 스팬에 이게 1.2m면 오, 엄청 얇구나 하는 거예요. 1.27이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경관에 4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샬로우한 그런 단면을 설계를 한 거예요. 종방향으로는 프리텐션이고요. 이쪽으로는 프리텐션. 그리고 횡방향으로 이쪽으로도 이제 굽혔으니까 이쪽으로는 포텐션 했고 그다음에 수직 방향도 했어요. 위아래. 그러면서 박스를 만든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정착구 위치예요. 하나 튀어나온 것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우리 강의노트에는 없는데 미국의 첫 번째 PSC 교량은 1950년에 완공된 워널레이 메모리얼 브릿지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량인데 이 교량 보시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 보면 I형 단면인데 현장 사설은 위에 바닥판 좀 하고 대신에 거푸집은 여기만 쓴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상부 플랜지를 전부 거푸집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위에 약간 와이드 플랜지로 만들고 옆으로 붙여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쪽 방향에 크로스빔 혹은 이 중간 격벽 이렇게 뒀는데 보시면은 높이가 2m인 I형 단면으로 이제 설계 시공이 됐습니다. 역시 경관은 거의 50m에 가까울 정도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규례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1946년에 프랑스의 첫 번째 PSC 규례이고 미국은 1950년에. 그럼 한국의 첫 번째 PSC 규령은 1962년에 구은교입니다. 프레시네 타입으로 프레시네는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에요. 시스템 이름 프레시네 시스템으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구은교에 대한 사진을 제가 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원로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기억은 나는데 사진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쉽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도 발표 많이 하면서도 외국 거는 보여주고 우리나라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또 하나는 같은 해에 원효 대교 말고 옛날에 작은 원효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첫 번째 교량인데 뒤에 가서 우리나라 교량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 여기 가다가 이제 딱 스탑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뮤지 타입인데 이거는 1989년까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90년에 API의 아메리칸 콘크리트 인스티튜트의 콘크리트 인터내셔널의 페이지예요. 여기에 실렸던 아티클을 제가 보고 야 이건 참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캡처 그 당시로 얘기하면 복사했다가 30여 년간 수업 시간에 썼었던 자료예요. 무슨 자료냐면은 노스 아메리카에서 1950년부터 89년까지 시공된 교량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1950년대 제일 많이 설계 시공된 교량이 어떤 타입이에요? 녹색이죠. 녹색이 스트럭처럴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럭처 스틸 브릿지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1950년대. 보시면은 한 40% 이상이 스틸 브릿지, 미국이. 두 번째가 블루 컬러의 RC 브릿지예요. RC 브릿지가 한 35%쯤 되죠. 그쯤 이제 RC고, 보라색이 팀버 브릿지입니다. 우드 스트럭처예요. 팀버 브릿지, 나무다리예요. 나무다리가 이때는 한 15%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미국이나 캐나다가 보면 팀버 브릿지 꽤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캠프 사이트에 있습니다. 캠핑 가는데. 예?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다가 뭐 강부적으로 교량 지면 이게 환경적으로 이제 맞질 않으니까 나무다리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그 메릴 스트립 요즘 뭐 그 영화 또 나왔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중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거기에 나무다리가 나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이 우드 스트럭처인데 지붕이 있어요. 교량에서.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지붕이 있는 집처럼 생긴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드 스트럭처니까 비 맞고 이러면 이제 노후화되니까 이제 지붕까지 씌우는. 차가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딴짓하는 거지. 그 영화가 불륜이에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영화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우드 스트럭처가 꽤 있어요. 나중에 혹시 따로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면 좋겠는데 우드 스트럭처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우드 스트럭처로 박사학위 받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야 저거 되게 재밌네. 저도 우드 스트럭처 팀버 브릿지 디자인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숙제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하이웨이 브릿지 디자인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었는데 12개의 과제가 나왔어요. 12개의 과제가 처음에는 하중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는 RC, PSC, 스틸 플레이트 거더, 하부 구조, 뭐 우드 스트럭처에서 다 교량 설계하는 게 나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2개 과제를 하고 났더니 이제 교량 설계는 이제 아무나 다 와. 뭐 이런 그런 훈련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때 우드 스트럭처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느라고 팀버 브릿지 우드 스트럭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가서 숙제하느라고 이제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우드가. 나름대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고 함수비의 습도에 따라서 이 허용력이 다 다르고 나무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단풍나무냐, 무슨 나무냐. 또 그게 캘리포니아 산이냐, 플로리다 산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 코드가 이만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우드 스트럭처도 꽤 재밌는 분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빨간색을 보자는 얘기야. 빨간색이 PSC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미국의 첫 번째 교량이 1950년이라고 그랬어요. 50년에 아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량이 이게 1번이야.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년 지났는데 40년 지난 뒤에 추세를 보자고요. 우드 스트럭처 뭐 한 15% 미만이에요. 그렇다 치고 스틸 스트럭처하고 RC 스틸 브릿지, RC 브릿지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몇 퍼센트예요? 대강 한 25%쯤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팀버 브릿지 빼면 4분의 1이 스틸 브릿지야. 그리고 4분의 1이 RC 브릿지고 그럼 나머지 50%가 뭐냐? 이 빨간색을 보시면 거의 50%에 가까워요. 그래서 PSC 브릿지가 50년대에는 하나였는데 50년에 89년에 가면 거의 반 정도가 PSC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데이터는 없는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얘들.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은 efficient 브릿지예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은
1950년대 지은 나무다리 팀버 브릿지 중에 50%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4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만든 지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한 15% 이상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이제 무료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틸 스트럭처 보세요. 스틸 스트럭처 1950년대 지은 거에 한 30%는 지금 이게 보수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지은 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한 7, 8%는 이게 보수가 필요해요. 스틸 브릿지가 메인터넌스비가 많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미국의 이 뉴저지주의 치프 브릿지 엔지니어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치프 브릿지 엔지니어는 그 주의 공무원 중에 교량을 다루는 공무원들 중에 최고 대빵인 분이 이제 치프 브릿지 엔지니어인데 그때 이제 박 국장님이라는 분이 직함 국장이었어요. 은퇴하고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뉴저지주의 경험으로 스틸 브릿지의 메인터넌스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공사비의 몇 배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느냐 그동안. 예, 한 50년 썼는데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냐? 글쎄요, 한 2배?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랬더니 7배래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교량 안전진단 같은 거 해보면 이제 스틸 브릿지, 박스 브릿지 이렇게 가보면 볼트 연결한 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보면 많이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거 다 조여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이게 다 다시 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고 진동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풀려 이게. 이게 다 졸라매야 되고. 그다음에 부식 이슈가 있으니까 페인트 좀 벗겨진데 그냥 페인트를 더 칠하면 거기 또 떨어져 또. 그러니까 페인트를 좀 갈아내고 다시 칠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경험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웨더링 스틸을 엄청 쓰기 시작했대요. 내부식성 강제죠.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 강정을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많이 했어요. 한 2000년대쯤 돼서 내부식성 강제 브릿지를 꽤 많이 시공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경춘가도라는 거, 서울하고 춘천을 연결하는 그 한강 따라가는 이런 교량에 옛날 다리들 꽤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변을 따라서 이제 고속도로 척척 가고 있지만 옛날 교량 거기 많아요, 옛날 거. 그 중에 하나가 웨더링 스틸을 쓴 교량이 있습니다. 색깔이 약간 진해요. 거의 이런 정도예요. 까만색은 아니고 굉장히 진한 브라운 계통의 닥 브라운인데 보면 거기도 구멍 뚫는 데는 그 부식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게 웨더링 스틸이라고 해서 부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무슨 볼팅을 하려고 구멍을 뚫거나 뭐 손상을 받은 데는 거기는 녹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강조 이게 메인터넌스 하는 데가. 여기 보시면 이 50년대 지은 RC 교량의 한 15% 정도는 이제 보수가 필요하다는 건데 PSC는 그것보다 좀 높아요. 왜냐? 처음 해봤으니까. 처음 해봤으니까 이제 뭐 실수도 많이 했었겠죠. 그런데 지은 지 10년 이하 되는 교량을 한번 보죠. 보면 PSC는 거의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균열 없고 시공만 잘 했으면. RC보다 이제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나중에 디몰리싱해서 부실 때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거를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게 되고 그게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브릿지를 시공하고 만드니까 그거가 이제 경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공사비만 따졌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세계주기 비용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PSC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데이터가 그 다음에 강의 노트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네. 아, 아, 예, 오케이. 됐습니다.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와서, 예, 보시면은, 여기 방금 이제 우리가 설명한 그림은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나라 걸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2011년에 조사한 고속도로에 있는 교량을 보면 대충 PSC가 한 28%, 그보다 조금 많은 게 라멘교인데 라멘은 RC예요. 네, RC, 소규모 교량. RC가 제일 많고 PSC, 그다음에 스틸박스가 20%, 기타 이런데 옛날부터 만들어진 거를 정부 통계 처리하니까 이런 거고 2020년대 설계한 것만 보자. 보면 반이 넘어요. PSC 빔. 그러니까 사방에 PSC 빔이에요. 지금. PSC 빔이 너무 많아요. 왜냐? 제일 싸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많고요. PSC 박스까지 합하면 거의 60%에 해당하는 거예요. 스틸 박스가 한 15%고 RC 라면이 한 17%, 이 정도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PSC만 갖고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여태까지 많이 쓰던 보통 일반 PSC 빔이 있고, 그 다음에 변단면, 변단면은 좀 뭐 이슈가 있는 거죠. 예, 동단면 높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높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빔 형태로 이렇게 변단면은 많이 안 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뒤에 2차에서 9장에서 비행기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붙여요.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IPC였어요. IPC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 뒤에 너도 나도 만들어서 뭐 이빔, 뭐 닥터, DR, 뭐 이것도 세그빔, 뭐 엄청 많은 이제 신형식 교량이 나옵니다.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고 나는 것들이 다 저것들. 1년에 한 번씩만 무너지구만. 그거는 또 이슈가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PSC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영 엔지니어링에서 옛날에 제공해 주신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건축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요게 아까 얘기한 그 참고 교과서 코리아 스위치 책에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프리캐스트로 만든 비율을 보면 스트럭처 멤버가 31%예요. 요거는 빌딩이에요. 빌딩에 아까 얘기한 이 주차장 건물 같으면 더블 T를 쓴다 그랬는데 싱글 T나 더블 T나 미리 만들어서 조립하는 일반 교량 빼고 31%, 브릿지 보통 이제 I형만 있으니까 브릿지 한 22%, 할로코아 슬랩이죠. 유봉 패널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중공 슬랩 그거 비슷한데 건축에서 쓰는 거죠. 이거 프리텐션으로 만들어서 마루까지 막 까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이거는 난 스트럭처럴 엘리먼트, 힘을 안 받는 것들. 이게 한 35%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보면 교량보다 건물 쪽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포스트 텐션 스틸, 긴장재의 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 빌딩이 거의 60%. 빌딩에 들어가는 게 한 60% 들어가고, 한 25%, 26%가 브릿지에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어스워크 스트럭처의 8%, 원자력 발전소의 7%쯤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한국은 이게 빵이었어요. 건축에서 PSC를 안 썼으니까. 물론 없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어요. 70년대 처음으로 PSC 빌딩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부산역 앞에 산 위에 코모도 호텔이라고 있어요. 코모도 호텔이라고 지금은 부산역에서 안 보이는데 옛날에 보였는데 10몇 층인가 하는데 지붕이 이렇게 기와처럼 생긴 게 있었는데 이게 PSC 빌딩이에요. 그래서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은 전부 바깥쪽에만 있고, 그러니까 장경관이죠. 롱스팬으로 해서 PSC를 한 빌딩이 있어요. 기둥은.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은 이제 PSC를 안 썼는데 이유가 뭐냐? 건축공학과에서 PSC를 안 배우니까. 학부대 배운 적도 없고 대학원에서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설계 시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빵이에요, PSC. 그게 이제 건축이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유독 토목 건축이 나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외 나라는 전부 빌딩도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뭐 건축이나 토목이나 뭐 다 PSC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가 좀 독특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축에서 PSC 빌딩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장점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 최근에는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못 가르치지만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건축과 대학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감을 하니까 좀 걱정되지만 건축하는 분들이 볼까봐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분야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자꾸 건축해주고 강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이걸 해본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분야가 좀 독특하게 그런 분야에서 안 해보고 교과서만 이렇게 보면서 가르치는 거가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건축과에 가서 강의를 해요. 네, 아무튼 앞으로는 건축에서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네, 프리캐스트 부제를 보면은 건축에서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싱글티하고 여기 위에만 바닥 그 슬래브만 살짝 이제 콘크리트로 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를 해놨더니 이게 공부가 하나니까 바로 처음에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블 T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으로. 거기에 보통 긴장재가 이제 그 정몸의 태도가 작용하면 아랫부분이 인장이니까 아래에는 분인데 대부분 프리텐션을 합니다. 프리텐션을 해요. 프리텐션하고 포스텐션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사진도 보고 있을 텐데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이거 프리텐션이구나. 이거 포스텐션이구나. 이제 여러분들도 뭐 경험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알게 되시고 그다음에 건축에서는 L 단면, 역, 인버스 T 이런 단면 많이 써요. 왜냐하면 조립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걷어가 있고 요걸 여기다 올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서포트 할 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재로 많이 설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용남대에서 강의할 때는 시험 문제만 이런 걸 내는 거예요. 휘감도 계산해라. 그러면은 뭐, 저런 단면을 써요? 써! 뭐 이러면서. 선생님이 그냥, 심성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일부러 꼬아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니까, 저런 인버스티, 이런 단면을 시험 문제에 내면, 교량에는 이런 단면 많이 써요. I형 단면을 제일 많이 쓰는데, 요구에 따라서 하부 플랜지를 넓게 하느냐, 상부 플랜지를 넓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긴장재를 많이 넣어야 되겠다면 여기를 넓혀야 되거든요. 윗부분에 거푸집 되기 싫다 그러면 위를 막 넓히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가 어떻게 에피션트한 디자인을 하느냐, 효율적인 디자인을 하느냐, 단면 형상을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쓰죠. U형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닥판을 프리캐스트로 깔면 그러면 이제 시공이 훨씬 쉬워지는데 프리캐스트 이슈는 또 큰 이슈니까 뒤에 또 얘기합니다. 그 위에 원형 말뚝이 있어요. 타일인데 PSC 말뚝 때려 박는 거죠. 향타 말뚝.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거? 공장에 가보면 원형으로 생긴 이제 거푸집이 있는데 거기에 프리텐션으로 긴장재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양쪽에서 이제 어버트먼트에서 당긴 다음에 콘크리트를 넣는데 채우지 않고 한 반만 채워요. 반만 채운 다음에 통째로 막 돌려요 이렇게.
막 돌리면은 콘크리트가 원심력 때문에 전부 바깥으로 갈라붙죠.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뚫는 게 아니고 시공하면서 만들 때 막 돌리니까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 그 상태로 막 하면서 얘가 굳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굳고 나면은 이제 프리텐션으로 긴장력을 기울여서 얘가 압축이 콘크리트가 그거를 현장에 갖다 놓고 대가리라고 하는 거죠. 예,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머리, 사람이 아니면 다 대가리예요. 대가리에다가 캡 씌우고 이러면서 이제 항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팅하고 연결할 때는 여기를 콘크리트 다 깨고 긴장제 뽑아내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캐스의 말도 쉴 파일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게 튀어나온 시어 키처럼 해가지고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옆에 이렇게 해서 땅에다 박는 거죠. 그리고 그 흙을 파요. 흙을 파요. 그래서 흙을 막는 거죠. 그런 용이죠. 중공 패널, 아까 중공 패널, 미공 패널 얘기했었고, 요거는 건축에서 쓰는 WT하고 비슷한데 이건 벽체예요.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우면서 위에서 밑으로 막는 벽체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캐스트 단면 영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프리세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보면 교과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냥 지나가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 설명할 거는 요 세 가지예요. 프리텐션, 포텐션, 리플렉스. 요 세 가지만 실무에서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아이디어를 다 냈었더라고요. 옛날 분들이. 근데 많이 쓰진 않습니다. 경제성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서 안 쓰는 거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프리텐션 방법이에요. 프리텐션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텐션은 땡긴다는 뜻이고 인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텐션을 프리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포스트는 뒤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 했느냐 뒤에 했느냐. 무엇을 기점으로 하냐면 콘크리트 타설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텐셔닝을 한다. 프리텐셔닝.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텐셔닝을 한다. 그럼 포스트 텐셔닝. 그래서 프리, 포스트 두 개의 어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기준은 콘크리트 타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 텐셔닝은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먼저 텐셔닝을 한다는 거니까 시공 과정을 보십시다. 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평평한 인장대를 만들고요. 편하게. 보통 스팀도 많이 해요. 양쪽에 고정단 아주 튼튼한 버팅목 두 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긴장대를 끼워놔요. 여러 가지 긴장대가 있지만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거라 그랬어요. 세븐와이어 스트랜드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고 그 중에서도 0.6인치짜리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건 2장에서 공부하고 아무튼 이런 걸 쓴다. 이거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이제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잡는 장치가 제가 여기 들어있는데 텐션에서는 이런 콘을 사용해요. 콘으로 여기 정착될 때 이걸 이렇게 요 끝에다 이렇게 대요. 대고 이 안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이걸 집어넣고 요 사이를 이렇게 웨지라고 하는 쐐기를 요 사이를 이렇게 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껴요. 낄 때 보면 쐐기가 여기는 지름이 크고 여기는 작아요. 그러니까 쐐기죠. 여기도 보면 여기는 구멍이 크고 여기는 구멍이 작아요. 이걸 이렇게 껴요. 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기고 나면 얘가 이걸 확 잡아. 이 쐐기가 얘를 잡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걸 통틀어서 정착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텐션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요거는 계속 써요. 한 번 들고 버리는 게 아니고 구조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대고 이쪽에도 또 하나 있어요. 두 개를 하는 거죠. 양쪽에 한 다음에 잭으로 얘를 당겨요. 얘를 당겨요. 얘를 당기면 텐셔닝을 하면 얘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잡고 당긴 다음에 잭을 빼면 얘도 이제 잡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가 이제 팽팽하게 텐셔닝이 된 거예요. 늘어나 있어요. 요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돌려보시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 웨지는 2개짜리예요. 180도로 자른 거고, 요거는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고, 요것도 3개짜리인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링을 낀 게 있어요. 이거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초창기에 나온 프레시네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시네가 처음에 만든 게 3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VSL이라는 회사에서 2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3개냐 2개냐를 보면 아 이게 프레시네 타입이구나, 이건 VSL 타입이구나 금방 알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돌리는데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고강도 긴장제용으로 새로 개발한 거예요. 큰 거로. 뒤에 2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2개짜리, 저거는 녹슬어 가지고 녹슬자는 깨끗한 것도 제가 준비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얘도 녹슬겠죠. 예,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 네, 이런 상태에서 물론 거푸집은 안에다가 만들어 놨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텐셔닝을 했잖아요. 이거 프리텐셔닝.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요 긴장지하고 콘크리트는 접촉이 돼 있죠. 그죠? 접촉이 돼 있어요. 얘는 늘어나 있는 상태고 콘크리트는 그냥 프레시한 거예요. 굳으면은 양쪽을 끊어요. 절단이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났던 놈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콘크리트랑 붙어 있으니까 원래대로는 못 돌아가지. 콘크리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얘가 분착으로 붙어 있어서 원래대로 얘가 가면서 얘를 눌러. 그래서 콘크리트 아랫부분에 압축 능력이 도입이 됩니다. 아랫부분에. 그래서 압축으로 밑을 누르면 아랫부분이 더 많이 주니까 얘가 위로 떠요. 그래서 프리텐션에서는 끊는 순간 얘가 딱 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시공 과정 중에 절단하는 순간부터 자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중이 들어가요. 자중이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이때부터 자중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 계산할 때 자중이 들어가는 시점을 이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끊는 순간 내가 위로 뜬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양쪽 끝이 여기가 나무로 만들면 여기가 폼페요. 뾰족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틸베드로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뜬다. 그때 옛날에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으로 PSC로 이제 실험을 해서 석사 논문을 해서 졸업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산소 용접기를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이제 불대는 게 안 좋다. 근데 나중에 금속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괜찮대요. 그 정도 갖고는 메탈의 그 성분이나 이런 게 안 변한대. 그 정도 불은. 그래도 이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그라인더로 끊어요. 그라인더로 끊는데 이러다 보니까 딱딱 끊어지면서 얘가 원래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든 릴리즈라고 합니다. 릴리즈를 해요. 당겨놨던 거를 이제 원상 복구시키는데 갑자기 딱 끊으니까 이거 딱 충격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콘크리트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안 좋다. 품질 관리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야 그러면
비싼 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젠틀 릴리즈라는 테크놀로지를 도입합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에 똑같은데 웨지를 이쪽에 콜 이쪽에 그냥 끼는 게 아니고 잭을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잭을 밀어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 판을 또 하나 만들고 이 잭으로 얘를 미는 거죠. 위에 그림은 잭으로 직접 대고 얘를 당긴 거예요. 얘를 당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잭을 여기다 대고 얘를 밀어요. 밀어서 똑같은 과정으로 시공한 다음에 여기를 끊지 말고 부순 다음에 여기에 유압을 빼요. 살살.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압축력이 도입되는 거죠. 그거를 젠틀 릴리즈라고 부릅니다. 이게 교과서 617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한 사례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이게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긴장제 탄하고 프리텐션으로 나오고 여기 이제 잭이 여기서 밀었다가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유압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원래대로 돌아오면 여기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젠틀 릴리즈를 해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프리텐션의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콘크리트 타산하기 전에 먼저 당기니까 직선밖에 안 된다. 곡선이 안 돼요. 곡선이. 허공에서 당기니까 직선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아주 불리하다. 왜냐하면 지점에는 모멘트가 제로니까 밑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뒤에 구장에서 나오는 건데 밑에 있다 보면 여기 균열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위쪽에. 위에 인장력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밑으로 내리자는 거죠. 밑으로 내리자. 여기는 아랫부분에 있으면 좋겠고 여기는 도심 쪽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곡선은 안 되고 절곡을 할 수밖에 없다. 절곡을 이렇게 꺾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개념으로 얘기하면 후크 같은 거를 여기다가 용접을 해요. 근데 긴장제를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와서 여기서 수평으로 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게. 그러면 정 모멘트가 큰 구간에는 긴장제가 아랫부분에 있게. 그다음에 모멘트가 작은 데는 점점 위로 해서 도심 위에 있게 하자. 그러나서 잭으로 당기려면 수평을 해야 되니까 뭐 하나 받쳐야 됩니다. 여기 받치고 여기 받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절곡을 할 수가 있어요. 절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죠 또. 쇳덩어리를 넣어야 되고 시공하는데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러나 프리텐션의 장점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m짜리 부재를 4개를 한꺼번에 만들자. 그럼 80m를 한꺼번에 만듭니다. 쭉 베드가 기니까 한꺼번에 만든 다음에 이게 자르면 되죠. 옛날에는 이게 따로따로 했었어요. 따로따로 하면 여기 거푸집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유공 패널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거푸집이 안 하고 그냥 4개를 한꺼번에 만들어 쫙 만든 다음에 양쪽을 끊고 뭐 젠틀 릴리즈를 하든 서든 릴리즈라도 도입한 다음에 그라인더로 얘를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한꺼번에 4개가 생산이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한꺼번에 쫙쫙 하니까. 이게 프리텐션 시스템입니다. 포스트 텐션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텐셔닝을 하냐라고 했죠. 콘크리트 타설한 후 포스트에 텐션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구멍을 뚫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덕트를 묻어두죠. 덕트는 관이에요. 관인데 일반적으로 덕트라고 부르고 어떤 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쉬스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질도 여러 가지예요.
뭐 이런 메탈 시스 쓰기도 하고 또 플라스틱을 쓰기도 하고 아무튼 덕트 구멍을 뚫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컨셉만 오늘 얘기합니다. 구멍을 뚫어놓는 콘크리트 타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에서 정착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봤던 콘을 쓰지 않아요. 콘을 쓰지 않고 다른 정착 장치를 씁니다. 개념만 얘기하면 어찌됐든 이쪽에다가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똑같은 형태의 정착판하고 웨지를 쓴 다음에 얘를 당겨요. 그러면 얘는 늘어나면서 반력으로 얘를 누르겠죠. 그래서 압축력을 도입시킵니다. 이것을 포스트 텐셔닝이라고 해요. 잭을 빼면서 이렇게 딱 정착을 시키면 긴장제는 늘어나 있는 상태지만 반대로 콘크리트는 압축을 넣고 있지. 얘의 장점이 뭐냐? 곡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스를 덕트 중에 이제 쉬스라고 부르는 게 주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또 사진 또 계속 있지만 연탄 난로 옛날에 쓸 때, 지금도 난로 같은 거 쓸 때 연통 이렇게 가다가 이제 90도 이렇게 꺾을 때는 이렇게 주름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니까 이게 휘어요 이렇게. 그것을 곡선으로 배치할 수가 있다. 그게 큰 장점이죠. 이 모양이 통을선으로 배치하면은 디스트리뷰트 로드에 의한 모멘트 분포하고 같아요 이게.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속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가 포지티브 모멘트는 밑에다 놓고 네거티브 모멘트는 위에다 놓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능하니까 부정전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뒤에 공부하겠지만 너무 길면 손실이 길어져서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부정전 구조가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 또 하나 그 뒤에 나온 컨셉은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 긴장제하고 덕트 사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만 놔두면 저는 녹슬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을 채워요. 뭔가 채울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썼었습니다. 자갈 빼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물만 섞어서 그라우트라는 재료를 말해요. 그라우트는 채운다는 건데 그런 이제 모르타르죠. 모르타르를 만들어서 여기를 채우자. 채우고 나면 얘가 굳어요. 그러면 콘크리트하고 쉬스하고 그라우트 재료하고 긴장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부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프리텐션은 뭐였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먼저 당기고 콘크리트를 부었기 때문에 무조건 부착이에요. 얘는. 무조건 부착이고 얘는 그라우트로 채우면 부착인데 그라우트 채우지 말고 그럼 기름을 채우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기름을 채워서 부식을 막자. 이해가 되죠? 기름을 채워요. 실제로. 기름을 채우면 콘크리트하고 긴장제하고는 따로따로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부착이에요. 부착이 아닌 거죠. 비부착이에요. 그래서 번디드 하면은 콘크리트하고 긴장제하고 같이 놓는 게 번디드, 부착이고 따로 놀면 언번디드예요. 비부착이에요. 가장 쉬운 게 기름 채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기름 채운 원전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비부착이 또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꽤 있어요. 뒤에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라우트를 해서 부착으로 만든 케이스도 그렇고 보니까 안의 상태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시공이 잘 됐는지 어땠는지 지금 상태가 어쩐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럼 밖으로 빼자 이런 거예요. 밖으로 빼자. 그냥 콘크리트 단면 안에 이 쉬스를 넣지 말고 요 덕트를 콘크리트 단면 바깥으로 빼잖아요. 그래서 박스 단면 같은 데다가 긴장제를 바깥쪽으로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스 단면은 안에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이 있고 중간에 격벽을 만드는데 가운데는 구멍을 뚫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얘를 이쪽 끝에서 경사지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수평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는데 얘를 콘크리트 바깥으로 빼. 그러면 이걸 외부 긴장제라고 얘기해요. 내부 긴장제는 콘크리트 단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내부 긴장제, 인터널 텐던. 바깥으로 빼면 익스터널 텐던이에요. 외부 긴장제. 그러면 눈에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 이게 흔들어 보면 돼, 이렇게. 흔들면 안 흔들려요. 엄청 센 힘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게 흔들어도 안 흔들린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2016년에 정릉천교에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끊어졌어요, 여기 하나. 그 사례 뒤에 가서 3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장점이에요. 보고 문제가 있으면 교체 빼고 새로 끼워놓으면 되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익스터널 텐던이 장점이 있다. 그런 내용도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아까 우리가 문제를 보였죠. 2장에서 공부할 건데 강연선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랜드. 현장에서는 7연선이라고 불러요. 7개가 있으니까 7개다. 2장에서 공부하겠지만 3연선도 있습니다. 3개 꼽은 거예요. 꽈배기처럼 꼽고 3개 3연선. 2연선 있어요. 2개 꼽고. 그거는 얇은 슬래브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보통 교량에서는 7연선을 많습니다. 7개. 7개를 쓰는데 가운데 있는 거를 심선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있다. 마음 쉽죠. 가운데 있고 밖에 6개가 있는데 6개의 소선의 지름이 이 안에 있는 소선, 심선의 지름보다 약간 작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심선이 약간 커요. 심선이 약간 커야 6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6개가 꼬여 있어요. 심선은 가운데로 쭉 지나가 있고. 얘를 잡으려니까 이게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지를 쓰는 거예요. 쐐기로 이걸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디비닥이라는 용어는 회사 이름이에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V가 아니고 B예요. 독일어니까 발음이. 회사 이름 디비닥 회사의 강봉인데 강봉은 철근보다 훨씬 센 강제예요. 보통 800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8,900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철근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500, 600인데 그거보다 훨씬 센 강봉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였습니다. 저머니 독일 회사인데 물론 여기서도 스탠드 쓰는데 강봉이 주특기고 이게 들어간 교량이 원효대교예요. 원효대교에는 강봉이 들어가 있어요. 원효대교를 처음에 시공할 때 디비닥공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캔틀레버 공법이었구나. 근데 긴장제로 디비닥 강봉을 쓴 현장이었죠. 근데 그거를 초창기에 이제 막 헷갈려서 디비닥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캔틀레버로 나가는 게 디비닥 공법이구나. 그래서 저도 잘못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긴장제로 디비닥 강봉을 썼구나 라는 뜻이고 정확하게는 캔틀레버 공법. 그건 FCM, 프리 캔틀레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원효대교에 이게 들어가요. 뒤에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컨트롤이 어려워요.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피복을 씌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라우팅을 하지 말고 아예 요거를 이제 피복을 씌우고 요 안에다가 기름칠을 하자. 그러면 이거 부식을 얘가 막는 거지. 이거를 피복강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많이 쓰게 돼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고 복션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게 이거예요. 프리텐션에서 밴드가 어버트먼트가 있고 큰 놈이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콘을 넣고
긴장제 세분화의 스트랜드 넣고 웨지를 꼈는데 이거 보면 이제 3개짜리죠. 3개짜리. 요게 보면 프레시넷 타입에 여기 보시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프레시넷 타입이 처음 만든 거고 여기 프리텐션에서 쓰는 형식입니다. 포스트 텐션에서는 덕트 하나에 강연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10개씩 나와요. 10개가 한 구멍에 이렇게 가오고 있어요. 한 구멍에 올 때 요 마지막 구멍에다가 앵커 블럭이라고 동그란 쇳덩어리를 갖다 끼고 요 안에 구멍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하나당 스트랜드가 옵니다. 하나하나당 웨지를 끼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VSL 타입이 2피스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3개를 끼든 2개를 끼든 아무튼 잡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걸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지는 회사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3개를 쓰더라. 아, 이건 프레시넷에서 시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새로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망했어. 초창기에 70년대에 막 만들고 했는데 안 써주는 거야 사람들이. 성능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아무튼 그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텐션 중에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한다 보시면 되고 여기 이미 다 공부를 한 거죠. 이 시스템에 뭐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고 이게 아까 얘기한 산소로 불었던 시절이에요. 산소로 불었던 시절이고 여기 이미 다 공부했고 포스트 텐션 시스템의 현장을 가서 보시면 현장을 보시면 맨 끝에 이제 정착탄에 여기 이제 하나하나가 덕트예요. 하나하나가 덕트고 긴장제가 뭐 10개, 20개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름 있는 거. 곡선이 가능한 거고. 맨 끝에 정착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요 판의 안쪽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이 바깥 부분이에요. 바깥쪽에 이제 요 앵커 블록이 이렇게 생긴 거죠. 조그맣게 보인 거.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웨지가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가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오고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옆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 구멍이 보여요. 무슨 구멍이겠어요, 이거? 돌로 이러는 거죠. 기름을 채우거나 그라우트 재료를 고공으로 집어넣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주입구로 채운다. 이 사진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잭을 몇 개 쓰냐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는 2개 쓰고 있어요. 2개 쓰고 있는데 많은 현장에서는 보통 하나만 씁니다. 가장을 공부하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구멍이 여기 5개, 여기 6개면 30개인데 잭을 30개 가져와서 30개를 당기는 게 아니다. 하나 가져옵니다. 하나 가져와서 30번을 당겨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당기는 거하고 30번째 당기는 거하고 힘이 달라요.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공부할 거는 잭은 하나 씁니다. 건설회사는 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잭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PSC 전문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VSL 코리아, 지금 다운 ENC라고 이름 바꿔서 쓰는 회사, 프레시넷 코리아, 그 이외에도 많은 프리스레싱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예? 관수 관수는 잭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문 업체에 가서 이걸 땡겨주는 거죠. 시공회사에서는 이제 일정 관리하느라고 협의하고 언제 오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우리 바빠요. 그러면 못 오는 거고 이제 관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 요거 이제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입구하고 요거는 시스가 좀 납작하죠. 그러니까 원형만 쓰는 건 아니다.
슬래브가 얇으면 원형하다 보면 남는 단면이 얼마 안 되니까 납작한 것도 씁니다. 건축에서 그런 거 많이 써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 쉬스 있고 이런 자세한 거 오늘 요거하고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아까 여기 앵커 블락이 요거예요. 앵커 블락을 여기다 끼고 긴장제 나왔죠. 그러고 나서 요 구멍에 웨지를 꼈어요. 웨지를 끼고 잭을 여기다 낍니다. 그게 이 모양이에요. 잭을 꼈어요. 잭을 끼고 잭에 한 구멍 한 구멍이 다 나와요. 잭 안에도 얘를 잡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놓고 여기 보면은 고무 호수가 보이죠. 고무 호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얘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가 유압 펌프예요. 유압 펌프로 프리스레싱 전문 회사에서 이제 이쪽으로 기름을 공급을 합니다. 그때 요 게이지를 봐요. 압력을 얼마로 주느냐 이분들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kN으로 당겨라. 3000kN으로 당겨라. 300톤으로 당기려면 요 드럼에 이 잭의 요 단면적 곱하기 요 압력 얼마를 하면은 300톤이 나오나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바 단위로 하더라고요. 몇 바 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니? 일기압은 뭐 1013밀리바 뭐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몇 바, 50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현장에서. 그러면 이분이 스위치를 켜고 얘가 50바가 될 때까지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압력이 기름이 이리로 들어갑니다. 기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걸 보실까요? 예, 여기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왜 이 잭을 꼈어요. 끼고 유압을 공급하면은 요 사이에 요 드럼 안에 기름이 들어가요. 이 기름이 좌우를 밀죠. 밀어서 이 잭을 뒤로 빼요. 이해가 되시죠? 빼는 동안에 얘는 헐렁헐렁해요. 웨지가 헐렁헐렁해 지금. 지금 뒤로 빼기만 했으니까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원하는 긴장력이 텐션 포스가 도입되면 여기서 스탑하고 기름을 빼요. 이해가 되시죠? 기름을 빼면 뒤로 당겼던 애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들어가겠죠. 그때 얘가 헐거워졌던 애가 여기는 헐거워져 있는데 얘는 꽉 껴요. 약간의 미끄럼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앵커리지 슬립이라고 얘기해요. 정착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앵커리지 슬립. 일반적으로 3mm에서 6mm 정도 미끄러진다고 해요. 근데 몇 mm 미끄러질지 몰라요. 설계자는. 그래서 카탈로그에 있는 대로 계산을 해요.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계산은 6mm 안전하게 6mm가 미끄러진다고 계산했는데 현장에서 해보면 그게 3mm 미끄러질 수도 있고 4mm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 다르냐? 날씨에 따라 달라요. 습도가 높은 날. 아니면은 요 웨지도 살짝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 다 달라져서 변동폭이 크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지만 실제 시공할 때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4장을 공부하기 위한 빌드업이야, 지금. 4장에서 저거를 계산으로 해서 얼마로 땡겨야 되느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잭 오퍼레이션을 봤고요. 오늘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익스터널 텐던이에요. 외부 긴장제. 반대쪽에서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이거 끊고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 아까 긴장제 이 익스터널 텐던은 긴장제를 통틀어서 텐던이라고 불러요. 텐던 한 덕트 안에 긴장제가 예를 들어서 15개 있다고 칩시다. 세브라이어 15개 있으면 15개 곱하기 7 하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요 소선이 100개가 넘어.
그걸 갖고 확 당겨놨는데 저기서 지금 교체하더라고. 저거는 프레시넷에서 초창기에 했던 거예요. 프레시넷 코리아의 김재석 상무님이 이 영상을 저한테 주셨는데 초창기에 해냈을 때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 생각해 보세요. 소선이 100개가 넘는데 산소로 불면서 이제 스트랜드 하나씩 끊는 거죠. 하나씩 끊을 때까지는 얘가 안 날아가는데 마지막 거가 끊어지면 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100개 중에 마지막 소선이 끊어질 때가 하나였다면 실제 긴장력은 요 날아가는 힘의 100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무지하게 센 힘으로 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부에서 교육할 때는 프리텐션이고 할 때 여기 서 있지 마라. 굉장히 위험해요. 또 정착장치의 웨지가 불량품이면 꽉 당겨놨는데 이거 놓치면 상상이 안 가면은 집에 가서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보세요. 반대쪽으로 놔봐. 어떻게 되나? 따끔하게 몸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이제 원인 상태 회복을 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석사 과정으로 1983년에 이제 저 프리텐션 부재 만들었는데 날라갔어요. 그거 만들다가. 그 프리텐션 상태에서 콘크리트 치지 않은 상태에서 땡기고 그냥 정착을 시켰는데 갑자기 대포 소리가 나요. 여기처럼. 긴장제 스트랜드 하나였었어. 하나. 뻥 그러더니 확 날라가요. 다 놀랬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텐션 라인 선상에서 얼쩡얼쩡 거리지 마라.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굳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험해요. 포스텐션용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보다 더 큰 힘으로 당겨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졸았던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질 때마다 소리가 나죠. 왜 소리 지르는 거지? 이것도 동영상인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이게 정액천 교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발음 잡아야 되지.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긴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오늘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그런대로 시간을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피팅전 포텐션 시스템 여기까지 봤습니다. 리플렉스까지 3분 남았으니까 그냥 하고 그래야 다음 주에 또 가니까 이걸로 강구조에 적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프리플렉스고 벨기에에서 처음 개발한 겁니다. 벨지움 회사에서 구조형 강제, I형 구조형 강제를 우선 약간의 캠버를 두고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건 스탬프 빔을 올려놓고 가중을 줘서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이 아래가 텐션 늘어나고 위가 컴프레션이죠. 컴프레션 텐션이나 밑이 늘어나요. 그 상태에서 하부 플랜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이해가 되죠? 굳은 다음에 얘를 하중을. 하중을 빼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요 하부 플랜지가 인장이었어. 그랬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줄어들 때 콘크리트랑 같이 줄어들어요. 이해가 돼 있죠? 그러니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컨셉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만 긴장제 대신에 구조형 강제를 이용했다 뿐이고 그리고 나서 복부하고 상부 플랜지까지 다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리플렉스가. 그래서 다니다 보면
철도가 지나가는데 위에 도로교가 있으면은 그 교량이 프리플렉스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현고가 이게 낮아야 돼요. 요 부재의 두께가 낮아야 되는데 RC로 했다가는 너무 높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거를 높이를 줄이려면은 스틸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장점을 많이 살리려면 이렇게 콘크리트하고 합성을 시키는, 그러면서도 압축을 주게 하는 게 프리플렉스. 그래서 지나다니시다가 아이빔인데 상부하고 하부 플랜지가 이렇게 경사져서 내려오면 PSC고요. 요게 직각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상부에서 플랜지가 이렇게 오다 직각으로 복부가 됐다. 그럼 대부분 프리플렉스.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태까지는 안 보이다가 저거 프리플렉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컨셉을 강구조에서도 사용합니다 다만 균열은 엄청나게 해요. 수축 균열 때문에, 콘크리트 수축 때문에 이 복부의 균열은 상당히 많은데 어찌됐든 이런 컨셉을 강구조에서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휨 응력 해석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PSC를 바라볼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괜찮으세요? 학교 다니는 분위기로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숙제가 없고 한번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습을 좀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